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대선 전국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중요한 이 뉴스가 몇 가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그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또 알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에서는 행정안전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열리고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이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은 오늘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 토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영남대첩에 오늘 이번 주가 영남대첩 주간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영남대첩에 돌입하는 그런 일정을 오늘 소화를 합니다. 자, 먼저 남욱 변호사 체포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오늘 새벽에 5시가 좀 넘어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체포가 됐죠. 자,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공항에서 체포, 구속영장 청구 방침. 원래는 오늘 이 귀국을 하면은 이 하루 동안 좀 놔뒀다가 내일 좀 소환을 한 방침이었는데, 갑자기 이 검찰 내부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철저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김만배에 대한 구속 그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좀 초조해졌기 때문인지 검찰 내부에서 빨리 서두를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공항에 도착해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죄송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가운데 머리가 긴 사람이 이 남욱입니다. 지금 호송버스, 검찰의 호송버스에 타기 위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있고,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 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신병을 확보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 기류가 좀 바뀌었고, 이 남욱은 정형학 회계사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이죠. 그래서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낸 유동규, 이 세 사람과 함께 대장동 4인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의혹이 확산되기 직전 9월 중순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그리고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빠져나가고 김만배 또 유동규 두 사람의 책임으로 모두 떠넘겼는데, 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것이 많은데, 주로 비자금, 그 정관계 로비설, 이것을 유동규가 김만배가 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이 한 350억 되죠. 거기서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남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이 코너 몰린 검찰의 키맨 될까? 350억 로비설 등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이 코너에 몰렸다는 건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됐기 때문이죠. 기각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만배의 정관계 로비 자금에 대해서는 이 남욱이 소상히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남욱은 그 초창기부터 계속 그 대장동 사업에 관여를 해왔고, 김만배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참여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남욱이 전체를 또 코칭을 했을 수가 있는, 김만배를 코칭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의 종착지는 결국 350억 로비설의 실체 확인이 될 것이다. 남 변호사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가 50억 원씩 준다는 7명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50억 클럽설이죠.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막 포함되어 있는 50억 원씩 준다는 7명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김만배가 그 비용을 우리에게 분담하라고 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흐름,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에게 돈을 분담을 하라고 그랬으면은 그 돈이 누구에게 줬는지 이야기하고 나에게 분담을 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
남욱의 입이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또 유동규 씨 뇌물수수 대목, 이것도 남욱이 알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통 의혹, 대장동 몸통 의혹을 받는 이재명 후보 국정감사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에 지금 TV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지금부터 시작돼서 어떤 말이 나올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조간신문들은 이재명의 대선 오디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각 언론사 나름대로 관전 포인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동아일보는 이재명 국감 대전에 막이 올랐다. 야당은 대장동 저격수를 배치를 했다. 대장동 저격수는 박수영 의원이죠. 그 경기도 부지사 출신, 계속 대장동 의혹 공세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원래 박수영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있었는데 행안위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을 뭐 사보임이라고 하죠. 이런 중요한 그 핵심 이 쟁점이 열릴 때 거기에 좀 정통한 사람, 다른 의원들을 다른 상임위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옮겨서 사보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사청문회 같은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야당은 대장동 저격수를 배치를 했고, 그런데 여당은 LCT로 반격을 벼르고 있습니다. 왜 LCT로 반격을 벌이냐 하면은 이 행안위이기 때문에 야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던 부산 LCT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서 반격에 나선다. 행안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LCT를 오늘 꺼낸다는 겁니다. 경기도 국감에서. 그래서 대장동과 달리 100% 민간 개발 방식을 진행한 LCT가 개발 이익을 모두 민간이 독식했다. 그리고 대장동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5천억 정도를 환수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 논리로 물타기죠. 물타기를 또 벌인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재명 쪽은 국감을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국일보는 오늘 한마디가 승부처. 이재명의 대선 오디션. 이재명이 대선 오디션을 치른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한국일보도 지목을 했는데 좀 이색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관건 1, 관건 2, 관건 3. 관건 1, 이재명의 태도. 이재명이 어떤 태도로 보일까? 내용 못지않게 이재명은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그 태도를 유권자들이 유심히 볼 것이다. 그 발끈하는 태도를 만약에 또 보이면은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불안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관건 2,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낙연 측근들이 이재명 도울까? 지금 양쪽의 후유증이 심각하죠.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중에 비이재명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낙연과 친한 의원들이 있죠. 오영훈, 오영환, 양기대, 김민철, 이모선, 이런 사람들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워서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도울까? 민주당 보통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피감기관장을 막 그 공격을 하면 여당 의원들이 방어에 나서죠. 그런데 이낙연계 의원들이 방어에 나설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건 세 번째는 이재명이 추가 사과할까? 유동규가 구속됐을 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사과를 할 수 있을까? 또 더 그 폭넓은 사과를 할까?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과가 나오면은 이 배임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가 공범이다. 이런 프레임에 또 걸리기 때문에 사과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딜레마가 이재명에겐 있겠죠. 그리고 경향신문 보시면은 시험의 시간이 왔다. 이재명 시험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세 가지 이재명이 오늘 시험을 거쳐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장동 개발 특혜 배임 없었나? 두 번째는 키맨 유동규와는 어떤 관계인가? 자, 세 번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은 누구인가? 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지금 그 김만배로 되어 있죠. 김만배가 1호 지분 중에서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녹취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죠. 이 한국경제도 김만배의 거분 드러날까?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장동 책임론 잠재울까? 국민의힘 한방 있을까? 여당이 원팀됐을까? 여당 원팀됐을까? 이것은 이낙연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과연 한방에 있을까? 그만한 이재명을 파헤칠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문제입니다. 매일경제는 국감 링 오르는 이재명, 사이다 반격할까? 한방의 휘청일까? 자, 이런 모든 조간 신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관전 포인트를 짚고 있죠. 그런데 이런 관전 포인트들이 다 무색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은 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맹탕 국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국정감사의 꽃은 정인 신문이죠. 정인을 불러서 정언을 듣는. 그래서 뭐 국감 때마다 뭐 정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막 힘겨루기를 하죠. 각 상임위원회마다 주로 재벌 총수들을 막 부르는 이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민감한 사람들을 막 부르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자, 그런데 이 맹탕 국정감사가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런 관전 포인트를 짚기보다는 맹탕 국정감사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당당하게 국감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인 채택 제로, 핵심 자료 제출도 제로, 통과 의뢰로 거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이 본인의 입장을 쭉 나열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국감 전에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감을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 지적입니다. 자, 일단 정인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의 말에만 막 의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야당에서 뭔가 한 방 갖고 있다면은 이재명을 코너로 몰지만은 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이 정도 관전 포인트 같으면은 이재명 쪽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재명 국감 시작되는데, 오늘부터라는 건 오늘은 행안이죠. 그리고 수요일 날 국토위에서 또 있습니다. 야당에서 대장동 해명쇼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이 대장동 관련 주요 정인, 참고인 신청한 것이 국토위 52명, 행안위 50명, 정무위 50명, 뭐 중복이 돼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저는 미채택,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죠. 남욱, 권순일, 박용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전부 신청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대장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무려 행안위, 정무위, 국토위 합하면은 214건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 제출 제로. 자, 정영학, 정진상, 남욱, 권순일, 대장동 정인 150여 명 신청 무산. 야당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민주당이 참고인 채택엔 전혀 협조도 안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자, 정인이 없으면은 이재명 지사가 계속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국회법에 따르면은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허위 정언을 하면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선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유리한데 자칫 과도한 설명을 하다가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국감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의 허위 답변이 드러날 경우 선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버럭하는 이재명 성격 때문에 오늘 뭔가 또 논쟁이 벌어지고 나아가서는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회 야당 의원의 답변에 말을 하다가 거짓 정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거짓말 논란, 국감 허위 정언 파문,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이 오늘 말을 하는데 저것은 거짓말 같아.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또 취재를 하고 관련자 정원들이 나오겠죠. 진술들이 검찰 진술에서도 뭐 유동규들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후보,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 논란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뭐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자, 다음은 야당 소식입니다. 오늘 그 부산, 울산, 경남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를 보시겠습니다. 3면인데 국민의힘 영남 대전 개막 이강 윤석열 홍준표 누가 웃을까? 영남 대전입니다.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토론회, 수요일, 모레는 대구, 경북 토론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책임당원의 상당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또 투표율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로 본경선이 치러지는데 영남이 승부처가 되고 있다. 또 영남은 이 당신과 민심이 거의 같이 가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부울경, 모레 대구, 경북 두 차례 토론회, 그래서 본경선의 분수령이 된다. 대구, 경북에서 확고한 우세점한 윤석열, PK에서는 홍준표와 엎치락뒤치락. 지금 부산일보가 분석할 때는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이 확실한 우위를 보려는데 그 부분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PK,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한다. 어제 제가 좀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 원희룡은 반전기에 노린다. 자, 특히 윤석열 우세가 계속되고 있는 TK와 달리 1, 2위 경쟁이 치열한 PK에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대세론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양쪽 캠프에서 의미 있는 한 사람씩을 영입을 했죠. 홍준표는 최재형, 윤석열은 주호영. 자,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호영은 홍준표와 대구 수성 가압을 바로 옆에 지역구인데 홍준표를 버리고 윤석열 쪽으로 갔죠. 최재형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대선 후보까지 됐었는데 윤석열을 따라가지 않고 윤석열 쪽에 가지 않고 홍준표 쪽에 갔습니다. 자, 이 상황 대선 경선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 또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계열 후보로 나왔고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나왔는데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맥없이 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더욱 치열한데 지금 민주당이 변칙 논리로 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정권 교체라는 것이 민주당 송영길의 논리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것이 이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가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변칙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정권 재창출을 외쳤죠. 자, 그런데 지금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재명이 돼도 정권 교체다. 송영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 그것에 편성하는 것이죠. 편성하는 것인데, 자,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 30%대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1.2%로 역대 최고치, 리얼미터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조사입니다. 자,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동안 견고하다, 임기 말에도 견고하다 그랬는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조짐을 보이죠. 임기 말에 들어오면서. 자, 30%대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 14주 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58.2%나 되는, 자,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과의 일종의 또 차별화를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권 교체 여론이 50%가 넘는 데다가 부동산에 대한 불만,
또 커졌죠. 그러니 이제 차별화를 시도를 합니다. 이 송영길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권 교체 요구가 높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민주당 경선을 할 때는 이 송영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줄곧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민주정부 4기의 탄생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경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 이것은 정권교체 여론이 50%가 넘고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매주 정례적으로 열리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키로 했다. 자, 이 부분 당정청 회의를 매주 3월 대선 때까지 중단키로 했다. 이 부분을 놓고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 편을 들지 않기 위해서, 야당과 여당이 공정하게 싸우라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당정청 회의를 대선 때까지 중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겁니다. 바로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먼저 요청을 했을 겁니다. 당정청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문재인 정부 시즌2 이런 모습으로 비치면은 정권 교체 욕구가 국민들이 높은데, 그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당정청 회의 안에, 당정청이라면은 당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안에 정청만 하려면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청와대와의 거리두기, 여기에는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우선 미지수입니다.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여론조사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정권 교체라고 느낄 사람의 수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 이 갤럽의 연구위원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만 분석을 해봤을 때 이재명이 된다고 해서 정권 교체라고 느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정권 연장이지. 그리고 오히려 이런 전략이 차기 대선에서 친문, 진문 등 여권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꾸 이렇게 문재인과 차별화를 하면은 이 친문, 열성 지지자들 아직 여전히 있죠. 문파들이 이탈을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과 문재인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0월 1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